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19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라이프니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이 완전히 시스테매틱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모나드로 이루어진 우리의 내면만을 비추는 창인데, 그런 집인데, 우리가 모순과 대립으로서 다른 모나드들과 충돌과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완벽한 시스테매틱하게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인간이 개별 인간이 행하는 자유의 의지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신이 인과적인 필연성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창조해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간이 우발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완벽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라이프니츠는 신이 그것마저도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입법자, 자기 입법을 하는 행위자로서의 자유의지와는 대비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 도덕 법칙을 입법할 수 있는 능동성과 그 자발성을 부여했고요. 그런 칸트가 어떤 입장에서는 그 입법하는 자유에 의해서 확립된 도덕 법칙이 주관적인 제한성과 주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의 현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이 두 철학자가 대단히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칸트는 입법을 통한 긍정을 말한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신의 완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순수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곧 자연을 지배하는 현명한 창시자 없이 보편적 자연 법칙들에 의거해서만 표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전제하고서만 표상해야 하는가 하는 방식은 이성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무릇 여기서 이성의 주관적 조건, 곧 자연의 나라와 윤리의 나라의 정확한 합치를 최고성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일하게 이성에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동시에 이성의 객관적 법칙 아래에 있는 도덕성에도 유익한 방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칸트는 이론과 실천의 최종 형태의 종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칸트는 실천 도덕의 영역은 그 자체로 당위의 영역으로 제한의 양태로 드러난다는 점이며 그것이 정확한 사실 조건이라고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사실 조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과적인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서술할 수는 있겠죠. 사실적인 판단으로 관찰하고 서술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사실 판단에서는 도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흉과도 유사를 하죠.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당위가 발현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칸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내가 그 불행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흉 같은 경우는 그 원천이 연민이라고 한 거고 센티먼트.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넘어졌을 때는 이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도덕 법칙이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론 이성에 대한 칸트의 그 사변적인 주제들이 도덕 법칙을 행위하는 한에 있어서 신, 영혼, 자유 같은 그 문제가 도덕적인 차원의 인간의 행위를 추동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용한 지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신은 절대적인 필연성과 동시에 신선과 질서를 본질로 삼고 있었다고
있었죠.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윤리의 나라는 자연의 나라의 상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의 나라는 자연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확실성은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프니츠는 이 대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입장을 조금 유들유들하게는 좀 보여줘요.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 자연이 아름다운 것과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정초하는 게 뭔 상관이람? 이렇게 지금 사실은 조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칸트가 또 여기서 또 냉혹하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순수한 실천적 이성신앙은 그러므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적인 것으로서 도덕적인 의도에 유익하고 게다가 이성의 이론적 요구와도 일치하는 저 실존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성 사용의 기초에 두도록 우리 판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마음씨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성신앙은 그러므로 건전한 사람에게 있어서조차 때때로 자주 동요하는 수가 있지만 결코 무신앙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칸트는 이성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계시 종교신앙과는 대비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유한자가 자기 반성과 능동적인 자유의지로부터 도덕적 행위와 실천적 측면이 대두되며 이는 곧 맹목적인 신의 믿음의 양태가 아닌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을 배척하고 것도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양태로 재구축된 신앙의 양태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만 영화 중에 그 겨울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목사가 대단히 회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목사도 대단히 냉혹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대단히 잔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 좀 지겹다. 좀 그만 좀 해라.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구원을 요청을 하거든요. 뭐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신에게만 그렇게 독야청청 구원을 요청을 하면서 본인을 사랑해주고 본인을 위해주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잔인하게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행동을 하고 말을 언사를 굉장히 너무 모진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종교인의 자세가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비판을 하면서 믿어라. 아, 참 어려운 지점이죠. 어, 이성의 시대에 도달했는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능력을 절대 그 스위치를 꺼놓지 말고 신에 대한 현존과 신에 대한 물음과 절대적인 도덕자, 절대적인 인과적인 계열에서 벗어난 도덕적 최고 존재자의 존재론적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우리가 현상기에서 함과 동시에 그 신의 현존을 물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참 우리 같은 범인들에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칸트 본인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나 도덕적인 최고 이념을 지금 칸트가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와 신의 절대적인 어떤 자발성, 자율성, 그 자체의 완결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강의를 했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나도. 저도 이거 다시 이렇게 보는데도 내가 알고 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잡담인데, 어렵기는 한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뭐 쇼츠로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칸트는 반실증주의를 고수를 해요. 그러니까 귀류법이죠, 이거는. 반실증주의는 실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실증으로서 논증이 안 되는 사변적인 대상, 신영혼 자유는 속된 얘기로 실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어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지점이 참 신비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반실증주의적인 칸트의 태도가 맞다라고 봐요. 다만 반실증주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서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칸트는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자유의지가 신의 현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행위의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 지점은 칸트가 많이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다? 자유다. 인간의 자연 본성이 최고선을 추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의 인식 능력의 척도도, 특히 인식 능력들 상호 간의 관계 또한 이 목적에 알맞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순수 사변이성 비판은 사변이성이 그에게 제시된 중대한 과제들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결하기에는 지극히 불충분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자연은 우리 목적 달성의 필수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를 단지 의붓 어머니처럼 배려해 준 것처럼 보인다. 그냥 의붓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지. 칸트는 자연이 우리가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마치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어머니처럼 배려해 준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관조하고 관찰하고 자연의 가능 조건의 영역은 분명히 사변적 대상과 실체에 대한 연구와 탐구의 가능성을 확보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너머의 선의 행위와 도덕적 행위의 추구의 근거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의 법칙을 바라보고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뉴턴처럼 뭐 빼어나진 않지만 아인슈타인이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아무리 본다라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행위의 정초에 그 어떤 개념적인 수로도 개념적인 정의도 확보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마련돼야 될 지점은 도덕적인 당위의 차원이고 그 당위의 세계와 도덕적인 차원의 실제론적 보상에 있어서는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실은 칸트의 생각입니다. 담담한 종교론 같아요. 칸트의 생각은. 칸트는 도덕 법칙이 없으며 인간의 행위가 경향성과 자연성에 휘둘릴 경우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경향성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살면서 익숙해진 습관 같은 거를 보면 될 것 같고, 자연성은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본능적인 욕구를 자연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므로 이성은 법칙의 존엄을 생생하게 표상함으로써 경향성들의 정황하는 힘을 모으기 위해 무엇보다도 애써 스스로 향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합법직적인 행위들은 공포에서 생길 것이고 오직 소수의 행위는 희망에서 생길 것이나 의무로부터는 전혀 아무런 행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고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인격의 가치와 세계의 가치조차도 오로지 그것에 달려있는 행위들의 도덕적 가치는 전혀 실존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자연 본성이 지금 모양 있는 그대로 있는 동안은 인간의 태도는 그러므로 순전한 기계성으로 변환될 것이다. 거기에서 꼭두각시 놀이처럼 모든 것이 잘 연출될 테이지만 그러한 배역들에서는 하나하나의 생명도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의외로 라이프니츠를 좀 공격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공격 아닌 공격인데 라이프니츠를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 또 뭐 스피노자를 얘기했다기보다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나 로크나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흉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은데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는 어쨌든 간에 자연의 계열과 신의 뜻이 조금 일치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둘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즉 자연, 자연즉 신인데 왜냐하면 신이 모든 것을 완결적으로 설계를 해놨을 때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것은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행위 자체를 기계론적인 사태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완벽한 체계 구축은 사실은 꼭두각시 노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칸트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도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덕적 행위의 정초와 도덕 법칙의 정당성과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입법 능력을 확보해 주었으며 이 같은 것이 주관적인 제한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고 존재자로서의 인격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과 도덕 철학에는 그 중심에는 자유가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천 이성 비판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면 판단력 비판에서도 실천 이성 비판의 이런 도덕적 행위 근거 정초가 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우리의 내면에서 요청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칸트. 몇 번째였죠? 19번째 칸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